우크라이나 이슈는 어제 이제 많은 자산 가격들이 산을 그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쥐어박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달러의 패권과 관련된 전쟁, 누가 헤게몬을 잡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로 오셨는데, 네. 네, 이렇게 또 바뀌셨네요. 네. 그 업라이즈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 이제 회사, 제가 이직한 회사는 저희가 지향하는 서비스가, 자산 운용의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암호 자산 운용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회사이고, 금융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좋죠, 스타트업. 그 가슴 뛰는 단어인데 힘들 땐 또 엄청 힘들지만은. 네. 예. 자, 일단 우리 그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스닥, 뭐 유럽 증시도 뭐 크게 폭락을 했고, 그런데 급등을 하면서 끝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전면전으로 간 거는 맞는 거죠? 네, 전면전으로 간 건 맞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 대략 한 저녁 8시, 9시 이때쯤이 이제 피크였던 것 같고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산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을 그렸다는 얘기가 유가도 100불 갔다가 90불로 내려오고, 금리도 빠졌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밑으로 그냥 완전히 꼬라박았다가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바닥 신호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지지부진하고 빠지는 동 마는 동 막 굉장히 지루한 장이 연출되다가 글로벌리 봤을 때는 한 번쯤 속된 말로는 푸닥거리라고 하나? 푸닥거리 한번 하고 일단은 그냥 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딱 봐도 뭐 러시아랑 뭐 계속 싸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해 관계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와 뭐 만나고 있는 국가를 따져도 유럽에는 모든 국가 플러스 중국 플러스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부로 거의 이제 상당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슈는 어제 이제 많은 자산 가격들이 산을 그리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행인데, 정말 어제 나스닥 시작할 때만 해도, 암울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 변동성이 엄청 큰데 이게 아직 끝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가 이제 10월 달에 그만둬서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한 지는 조금 됐어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거 좀 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모르겠다, 나도 이런 건 처음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제가 봐도 정말 어려운 투자 환경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예외가 없이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런 합이다. 습관 혹은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다. 가장 고상하면서도 가장 본인한테 유리하면서 도움이 되면서도 막 그런 취미라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2022년이 올해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 과정을 2022년을 정말 풀리 이런 상황에 이렇게 되고 이럴 때는 이 종목이 오르고 혹은 이런 자산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풀리 인덱스하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평상시에 한 10년 정도 공부하신 것만큼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을 진짜로 열심히 투자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든 손실도 났다가 판단도 했다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굴곡이 정말로. 근데 이 굴곡을 2022년에 거치고 나면 잘 열심히 훈련 받으신 분들이라면 2023년을 대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근육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체감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있으시면 어쨌든 간에 엄청난 훈련이 된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드래곤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과 공간의 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어제 하루만 봐도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12시 장중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 댓글창을 보면은 전면 그 침공했다라는 속보들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그냥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에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뭔가 제약을 자꾸 거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뭔가 투자의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성향이 거기서 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고의 합이다, 그러니까 취미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몸만 쓰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슴도 써야 되고요.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그리고 뭐 산업 그리고 기업까지 모든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위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투자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투자자의 그 투자 원칙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엄청난 그 손실과 이익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병극적을 만드는. 결과로 놓고 보면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기가 언젠가는 끝날 거고 언제가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위기가 지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늘어났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은 이제 눈속임이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수량이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었는데 뭐 800만 원 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늘어났으면 된 거예요.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뭐 나스닥이 급등하니까 이렇게 약간 좀 마음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뭐 상황이라는 건 또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인드가 계속 적용이 돼야지만 우리가 좀 편하게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이 편하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발전한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학습된다. 그러니까 자기 심리를 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도 못하고요.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여서 끝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나는 도가 텄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신 분도 그걸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나는 이건 안 봐, 나는 이건 안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많잖아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인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나는 힘들어서 나는 이건 포기해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잘 아는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에 특화돼서 이걸 열심히 하고 이건 버릴 거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있게 될 이제 뭐 이게 아마 전면적인 미국이나 서방하고의 그 어떤 전면적인 전쟁 같은 건 없을 걸로 대부분도 기대했었죠. 과거부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언을 해왔고 네. 미국도 군사 파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경제 제재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어쨌건 그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로 이미 뭐 발표가 돼 있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경제 제재 어떤 것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바이든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2시 반 정도에 우리 시간 새벽 2시 반쯤에 했던 것 같고 바이든의 그 발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상승폭을 확대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안 센데 뭐 그렇게 뭐 심하게는 안 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반에서 싸움 1등 하는 애가 이제 미국이라 치면은 뭐 2, 3등 하는 애가 이제 러시아인 거죠. 러시아가 어떤 애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1등 하는 애가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소리 꽥 지르고 한번 때리려고 하다가 에이 그냥 안 한다, 내 참는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런 규약인데 그 규약과 관련돼서는 내가 안 건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예 바이든이 그 스위프트라는 얘기조차 꺼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야 스위프트 제재 관련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예 바이든이 연설 중에는 그 내용이 포함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그걸 말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기자분이 아니 잠깐만요. 저 스위프트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하고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얘기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스위프트보다 더 강력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위프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약간 그 뇌피셜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은 1973년에 이제 스위프트가 이제 시작됐고 요 체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무역 거래에서 달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난 그렇죠. 세계가 됩니다. 1973년이 굉장히 격동이 됐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아트 머니가 출현하기 시작했던 그쯤이고요. 그리고 중동에서의 이제 원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해라라고 해가지고 페트로달러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그렇죠.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의 원년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달러가 어떻게 패권을 차지했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거. 그런데 저거 이제 스위프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달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를 미국에서 아무리 풀어도 그 돈들이 어디선가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달러를 풀어도 떨어지지 않아. 왜? 사용하니까. 그렇죠. 서로 쓰고 쟁여놓고 저장해놓으니까. 사우디에서 원유 팔아가지고 달러 받은 다음에 여기다 저장해놓고 여기다 저장해놓고. 그러니까 달러를 풀어도 어디선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것이 가능했던 한 가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긴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미중의 패권 전쟁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거나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커런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새 저 디지털 화폐. 네, CBDC라고 얘기하죠.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올림픽에서.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CBDC가 채용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회의할 때 CBDC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셨던 건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CBDC를 만들더라도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CBDC도 알아야 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뭐 크립토 커런시 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쪽 세상은 이제 가상 세계란 말이에요. 가상 환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 화폐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달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달러 있잖아요. 네. 그 달러를 피아트 머니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해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주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테더사에서 만드는 USDT라는 게 있고 USDC라는 것도 있고 UST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진짜 달러 있잖아요. 진짜 달러를 여기다가 디파짓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요. 항상 이 달러랑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은행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금 받아서 대출해 준 거랑 비슷합니다. 예금만큼은 요만큼은 가지고 있고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USDT라는 테더사에서 발행한 USDT라는 것이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헝다 사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USDT라는 곳에서 그때 루머인데 헝다 사태가 크게 이슈가 됐을 때 얘네들이 달러를 여기다 예치해 놔야 되는데 이 달러를 예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헝다 채권으로 한 거야.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을 여기다 놔둔 거야. 근데 헝다가 망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흔들리면은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여기 가상환경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연준에서 발행하는 CBDC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연준에서는 같이 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대신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통화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럼 그 규제가 뭐냐? 요거 믿을 수 있는 걸로 예치해놔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럼 그 믿을 수 있는 걸로 예치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야 미국 국채 같은 거 넣어놔. 뭘 이상한 거 넣어놓지 말고 달러를 어떻게 미국 국채 같은 걸로 넣어놔라는 얘기죠. 자, 이 잠깐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미국 국채 같은 걸 여기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미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스위프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달러를 우리가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오면은 원유를 통해서 달러의 수요처를 늘렸던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일어날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곳에다 달러를 디파짓해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크립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쥐어박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달러의 패권과 관련된 전쟁, 그것이 우리가 군사적인 걸로 누가 싸우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패권의 전쟁은 이번에는 원유가 아니에요. 디지털이고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헤게몬을 잡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능해지고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달러는 또 한 번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플레를 잡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쟁하는 양상을 보더라도 먼저 해커들을 통한 해킹을 통한 무력화 어떤 온라인 시스템들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스닥도 보니까 사이버 보안 쪽에 기술주들이 확 올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달러의 비중을 한 절반 이상 낮추고 위안화를 확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이 패권에 대한 이 달러 패권에 결국은 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왜 달러를 줄여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달러에 종속되지 않고 달러를 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달러 이외에 뭔가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쓰게 하고 싶은데 현실 세계에서는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가상 환경에서 이제 먼저 헤게몬을 쥐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위안화 이러한 형식으로 이 CBDC 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달러 패권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미국이 다시 한번 달러 패권국으로서의 사실 경제 제재 조치라는 거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말씀대로 모든 결제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결제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거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게 다 끊어진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소련에게는 엄청난 타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럽은 폭락을 해도
미국은 단단한 게 자기 나라의 그 힘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제가 뭐 CBDC 그리고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된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영향력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생각해 보면 러시아와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이 거래를 체결한 것 중에서 뉴스를 보면은 30년 동안 가스 계약을 했는데 이 거래를 유로화로 결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렇죠. 이 유로화로 왜 거래를 하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 말고 다른 디파짓들을 다른 통화를 통해서 금이든 뭐든 다른 걸 통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고 사실 그 이면에는 달러 패권에 대한 그리고 달러 패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달러의 사용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